이 사람 요즘 갱년기인가 봐. 허구한 날 우울 모드야. 한 남자의 큰 목소리가 식당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재밌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웃으며 말을 이었죠. 혹시 너 폐경 왔냐? 폐경 오면 그렇게 여자들 징징댄다던데.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부부 모임 테이블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몇몇 사람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갱년기 올 나이인가 벌써? 폐경 오면 여자는 확 늙는다던데. 젊은 여성 하나가 킥킥대며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한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조롱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뭐 어때? 너 늙은 거 다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여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남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여성의 존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강민호의 대학 동기들과 만나는 날이었죠. 1년에 2번 정도 있는 부부 모임이었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빨리 나와. 늦겠다. 민호의 재촉하는 소리에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한 일식집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부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동기 4명과 그들의 아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소희라는 여성이었는데 다른 아내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어머, 서연 언니. 소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나 보였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 이야기들이요. 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다른 아내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딱히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끄럽게 웃어댔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었죠. 소희야, 너는 정말 젊어 보인다. 몇 살이야? 민호가 소희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35이에요, 오빠.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른 남자들도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와, 진짜 부럽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다르더라. 그때 민호가 갑자기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갱년기인가 봐. 허구한 날 우울 모드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 폐경 왔냐?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자신의 남편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킥킥대며 끼어든 거예요. 언니, 갱년기 올 나이인가 벌써? 언니가 몇 살이에요? 나이 든 여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죠. 형수님도 참 귀엽네요. 민호의 친구 중 하나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것조차 서연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요즘 힘들겠네. 갱년기는 정말 힘들다던데. 한 아내가 동정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마저도 서연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이 마치 병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민호는 그런 서연의 표정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웃어주자 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여왕님은 요즘 예민해서 건드리면 폭발해. 또 다른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서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토라졌네. 농담도 못하겠다.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조롱한 것이 농담이라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서 계속 그날 밤의 일을 되새겼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존재가 남편에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잊어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호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밥을 차려냈습니다. 고등어구이 해달라고 했는데 왜 계란말이야?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어젯밤에 고등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저녁엔 고등어구이 해줄게. 아니, 진짜 요즘 왜 이래? 귀도 안 들려?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계란말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 그게 뭐야? 할머니 같아. 서연이 입고 있던 건 평범한 니트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민호의 눈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봐. 왜 이리 아줌마 같아? 아줌마.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걸까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주름도 생겼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오후에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갈까? 제주도나 부산이라도. 여행? 갑자기 왜? 요즘 기분도 안 좋고 둘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민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너랑 여행 가면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 줄 알겠다. 창피해서 안 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과 여행을 가는 게 창피하다니.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농담이야, 농담.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여행은 나중에.
민호는 급하게 둘러댔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박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민호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밑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을 차렸어요. 민호가 집에 와서 식탁을 보고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좀 그럴듯하네. 식사 중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혹시 정말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라는 말을 직접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야, 너도 이제 할머니 다 됐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마음속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힘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분도 자꾸 우울해져. 그럼 병원이나 가보지 그래. 나한테 말해봤자 뭐해. 민호는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의 말들만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다 됐네. 창피해서 안 가. 아줌마 같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연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였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23세 민호와 결혼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정말 바빴어요.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와서는 민호 도시락을 싸고 잠깐 눈을 붙인 후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민호가 그런 서연을 보며 말했거든요. 고생한다, 여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줄게. 그때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을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힘들어도 뿌듯했던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민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연에 대한 민호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고마워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서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렸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도 되는 건지, 이대로 계속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민호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곧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오후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 진혁아. 오랜만이다. 민호의 대학 동기인 것 같았어요.
서연은 별 관심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이번 주말 골프? 좋지. 근데 누가 또 나간다고? 민호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났어요. 평소 골프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은주도 같이 간다고? 그럼 재밌겠네. 은주라는 이름에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호가 말하는 톤이 이상했어요. 아니야, 우리 집 여왕님한테는 말 안 했어. 골프 치러 간다고만 할 거야.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걸까요? 은주 그 여자 정말 재밌더라. 지난번 낚시 때도 그렇고. 낚시? 민호가 언제 낚시를 갔다는 거죠? 서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민호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진혁이.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간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은주라는 여자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빼먹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은주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민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씻는 동안 서연은 무심코 민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여러 개의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은주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터치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여행 정말 기대돼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지난번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예쁜 옷 샀어요. 고마워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돈을 보내줬다고?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민호가 갑자기 제주도 출장이 있다며 이틀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카톡 내용을 더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이미 몇 달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여러 번 갔고 민호가 상당한 돈을 송금한 기록도 있었어요. 여보, 내 폰 어디 있어? 민호가 욕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대답했어요. 여기 침대 위에 있어. 민호가 나와서 폰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동안 자신을 갱년기라고 조롱하고 할머니 같다고 무시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바보였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나 모욕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배신이었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날 오후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검토한 끝에 이혼 소송에서 승률이 높다고 소문난 정혜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내일 오후 3시에 예약해 드릴게요. 혹시 준비해 오실 자료가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다니 한 달 전에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달랐어요. 민호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 물어보자 민호는 대충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 그냥 바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은주와 연락하며 주말 여행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 골프 간다고 했지? 몇 시에 출발해? 아, 그거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골프가 아니라 은주와의 여행일 텐데 말이죠.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민호가 잠든 후에 다시 한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봤어요. 은주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여행 예약 확인서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서연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는 울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뿐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정혜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은 정혜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혜란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제까지의 망설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곧 정혜란 변호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혜란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말이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5년입니다. 자녀는 있으신가요? 딸 둘이 있어요. 26살, 23입니다. 정혜란 변호사는 차근차근 기본 사항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남편분과의 카톡 대화 내용이네요. 이윤주라는 분과요? 네. 제가 어제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겁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행 예약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 내용들까지요.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더요? 예를 들어 호텔 이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서연은 생각해 봤어요. 민호가 가족카드 명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정혜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혼인 25년이시면 재산분할 원칙은 5대5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모두 분할 대상이 되죠. 퇴직연금도요? 네.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연금은 모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에 다니신다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민호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20년 넘게 다니면서 쌓은 퇴직연금이 적지 않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불륜 상대까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은주라는 여자도 같이 소송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확실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릴게요. 정혜란 변호사는 종이에 적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신용카드 명세서, 남편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해요. 모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련해서는 지금 가져오신 자료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정혜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연은 잠깐 침묵했어요.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소송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막혀있던 것이 뚫린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계산기를 꺼내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집값, 예금, 민호의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절반만 받아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기. 그 말을 생각하니 무섭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호의 서류들이 보관된 서재로 갔어요. 평소라면 절대 뒤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동산 서류들을 찾아서 복사해두고 통장 사본도 준비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는 최근 1년치를 모두 복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민호와 은주의 만남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퇴직연금 관련 서류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금액을 보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 돈의 절반이 내 것이 된다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라고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서연은 다시 한번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입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은주와 함께 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출장 날짜와 일치하는 호텔 이용 내역을 발견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민호와 은주가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할 정도였거든요. 일주일 후 서연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정혜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꼼꼼히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분께 미리 이혼 의사를 표명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갈 건가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먼저 말해볼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협의 이혼이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은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도 끝냈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호에게 직접 말하는 것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일 은주와의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일 거예요. 서연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나? 서연이 물어보자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주말이라 기분이 좋지. 아, 맞다. 내일 아침 일찍 골프 가니까 깨우지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골프가 아니라 은주와의 여행일 텐데요. 서연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저녁을 차려주면서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차려준 식사들이었는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이야. 식사 중에 민호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마 은주와 연락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서운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뭔데? 나 이혼할 거야. 그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나 봅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연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마음먹은 지 오래됐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왜 이래 진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는. 은주 알지? 그 이름이 나오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주도 출장도 거짓말이었고 골프도 거짓말이었어. 다 알고 있어.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 여자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도 봤어. 민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너가 오해한 거겠지. 오해? 카톡 대화 내용까지 다 봤는데?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와 은주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야, 내 폰을 뒤진 거야? 어떻게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민호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야, 그거 진짜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미 늦었어. 요즘 갱년기라고? 여행 한번 갔다 올래?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행? 나를 갱년기라고 조롱하고 할머니 같다고 무시하면서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웃고 내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와는 여행을 다니고 야, 그건 장난이었잖아.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보였던 거잖아. 민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산 세월이 25년이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살았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해? 내 돈이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번 돈? 내가 가사와 양육을 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반이야. 변호사한테도 확인했어. 변호사?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정말 진지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응.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고 소송 준비도 다 끝났어. 소송까지? 당신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면 소송 안 해도 돼. 하지만 거부하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서연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이미 이야기는 끝났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협의 이혼이냐, 조정 이혼이냐, 아니면 소송이냐 그것뿐이야. 서연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조건이 다 들어있어. 사인하면 원만하게 끝나고 거부하면 법정에서 더 많이 잃게 될 거야.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이혼 협의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과 분할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도 반으로 나누고 예금도 반으로 나누고 연금까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야. 그리고 위자료가 이 정도라고? 은주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불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거든. 민호는 서류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일주일 후까지 답해줘. 진짜 어이없네. 남편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행 잘 다녀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앉아서 이혼 협의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연을 설득하려 했지만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은주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서연은 근처 카페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혜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의사 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큰딸 지민이 집에 왔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지민이 이혼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서연이 불륜 사실을 알려주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자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고 변명하자 지민은 불륜이 실수냐고 반박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둘째 딸 다연도 왔어요. 다연은 첫 마디부터 아버지에게 실망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젊을 때 두 군데서 일하며 뒷바라지한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호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고 변명하자 다현은 그건 핑계라며 엄마도 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민이 끼어들어 이미 엄마 마음은 돌아섰고 자신들도 엄마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민호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딸들마저 자신을 등진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딸들이 돌아간 후 민호는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어요. 갱년기라고 비웃고 존재를 무시하고 내연녀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잘못했다며 바뀌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선언했어요. 평생을 믿고 따랐는데 그 믿음을 배신당했다면서요. 민호가 재산 분할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리자 서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하다고? 25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대가가? 민호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내가 벌어서 산 집인데 왜 반을 가져가? 너는 집에서 놀고 먹었잖아. 서연이 놀고 먹었다는 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가사와 육아가 놀고 먹은 거냐고 되물었지만 민호는 법적으로 반반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계속 소리쳤어요. 됐어. 그럼 법정에서 싸우자. 내가 만만하게 보여? 민호가 협의서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만나자. 서연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다음 날 민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절대 안 해.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에 사인할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럼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겠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민호는 협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정혜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협의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상했습니다. 바로 소장을 준비하겠어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민호는 그 후로도 계속 저항했습니다.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서연이 완전히 미쳤어. 돈에 눈이 멀었다고.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파렴치한 건 은주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친구 사이야. 너가 의심병이 심해서 오해한 거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서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거야. 딸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너희 엄마가 돈 때문에 미쳤어. 자식 같지도 않아. 민호는 법정에서도 절대 지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서연이 모든 치부를 다 까발릴 거야.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민호가 아무리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해도 법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일수록 서연은 더욱 확신했어요. 법정에서 이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요. 2달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정혜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민호와 은주의 카톡 대화, 호텔 이용 내역, 송금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민호가 증거 조작이라고 우겨봤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모든 증거가 진짜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주와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호텔 영수증과 여행 사진까지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되 피고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서연은 승소했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민호의 퇴직연금까지 모두 반으로 나눠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끝까지 불복하겠다고 소리쳤지만 변호사조차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렸어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상급심에서 뒤바뀔 리 없습니다. 결국 민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내연녀 은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했어요. 은주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속았다고 변명했지만 민호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들이 나오자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분할받은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였어요. 엄마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였습니다.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서연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정성스러운 반찬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멸치볶음이 우리 엄마 맛이랑 똑같아.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집밥이 그리웠던 거였죠. 서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볶음 포장해 주세요. 어제 가져간 콩나물 무침 너무 맛있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손맛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주문이 밀려서 미리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부 모임에서 서연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가게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소희가 먼저 왔어요. 서연을 알아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안녕하세요. 어떤 반찬 드릴까요? 서연은 담담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소희는 머쓱해하며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부부 모임 멤버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서연의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서연 씨.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서연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성공한 사람에게만 친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과거의 일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신의 품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내연녀 은주에게 쏟아부은 돈 때문에 빚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혼으로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까지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민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불륜 소식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빠진 거였습니다. 민호 씨,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상사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민호는 회사에서도 좌천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과장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거였어요. 외롭고 초라해진 민호는 가끔 서연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어요. 서연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자존감과 행복은 몇 배로 커졌어요. 딸들도 엄마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민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자고 해요. 가족 식사를 한번 하자고. 서연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민호와 헤어진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는데 갑자기 왜 만나자는 걸까요? 왜 갑자기? 글쎄요. 아빠가 많이 후회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알겠어. 만나보자. 정말요? 다연이도 함께 할 거예요. 며칠 후, 네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과 다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아니, 서연 씨.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서연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와는 이미 끝났다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정말 달라졌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왜? 우리 평생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더 문제야.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갱년기라고 조롱하고 할머니 같다고 무시하고. 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그건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는 거짓말했지.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힘들어서 돌아오고 싶은 거잖아. 진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너무 늦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어요. 그때 아빠는 뭐 했어요? 다연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엄마 편을 든다고 했을 때 아빠는 우리를 자식 같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가족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딸들의 차가운 시선에 민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해요. 서연아, 나는 이제 행복해요. 반찬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해요.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와 존엄은 2배가 됐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안하지만 당신 인생 사세요. 앞으로. 그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계속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과 다연이 엄마 편에서 일어났어요. 아빠, 우리는 엄마와 함께 갈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민호는 혼자 앉아서 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딸들과 함께 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서연은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반찬 가게나 들러볼까?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먹고 싶어? 좋아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켜니 간판에 엄마 손맛 반찬이라는 글씨가 밤거리에 환하게 빛났어요. 서연은 딸들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 말이에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다연도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반찬 가게를 더 키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작은 식당도 차려보고 싶다고요. 딸들은 엄마의 꿈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가게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